이 화면을 보면서 그냥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는 뭐 이렇게 막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체 생리 흐름도 삼선을 이루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삼선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어, 싸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소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음, 사실 우리가 기체도 먹고, 액체도 먹고, 고체도 먹어요. 그리고 그걸 또 다 내보내거든요. 기체 형태로, 액체 형태로, 고체 형태로 내보내죠. 그게 뭔지는 아시겠죠?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내뱉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소변을 내보내고 땀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대변도 내보내고 뭐 피지도 분비하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대사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먹어서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라고 회복하고 어쨌든 숨 쉬고 움직이고 체온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서 숨 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먹고 마시고 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식물조차도 사실은 공기와 땅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당겨서 물과 마시고 또 그것들을 또 내보내고 자기들이 자라고 다시 생장하고 잎을 다시 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사람들도 그런 몸속의 대사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생리를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가 건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 이런 것들을 주관을 하게 하는 건데 해부생리기관계도라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서양의학에서 분류를 해놨어요. 동양의학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인체를 외피, 뼈대 골격, 그다음에 근육, 신경, 그다음에 호흡시키는 이 뭐 순환기계, 그다음에 내분비계, 호르몬 같은 거, 그다음에 림프계, 면역 체계를 주관하죠. 그다음에 소화기계, 소화시키는 거, 음식을, 그다음에 호흡기계, 숨 쉬는 거, 그다음에 비뇨기계, 생식기계. 비뇨기계는 배변을 얘기하는 거고, 생식기계는 자손을 낳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기관을 분석해서 보고 각각의 기능이 뭐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따로따로 보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떤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과를 가야 되는 건지 외과를 가야 되는 건지 신경과를 가야 되는 건지 돌고 돌다가 병원 닥터 투어만 하다가 끝나는 이상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는 만성 질환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환자들이 자기가 어디 아픈지도 잘 몰라서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오는데 저는 그 환자를 볼 때 그냥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자고 생활하는 그 모든 그런 행동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보고 쭉 살펴보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질문하는 중간중간 그 사람 맥을 계속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디가 아픈 건지 어떨 때 어디가 아픈 건지 이런 것들을 쭉 굉장히 오랫동안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어디가 병났는지를 찾거든요. 그래서 인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음식도 입으로 들어가죠. 병원균도 입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요. 사람에는 이제 뭐 구규가 있다, 칠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멍, 이렇게 눈에 뚫린 것들이 있죠. 코, 눈, 입, 귀 쪽에도 있죠. 땀샘 같이 이제 모공도 열려 있고 구멍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로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들은 입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소화관으로 쭉 항문까지 이어져 있죠. 근데 이 입이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빨로 저작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혀로 이것들을 먹여서 넘겨서 삼키고 이런 한 기능을 하죠. 물론 말하는 기능도 있고 호흡하는 기능도 있어요. 입이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일단 먹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 침이 나와요. 근데 평상시에도 침은 적셔져 있죠. 이렇게 말할 때도 사실 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 침 질질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인데도 침 흘리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른인데 침 흘리면서 자잖아요. 그러면 신장, 콩팥 기능 저하. 아이들이 침이 많잖아요. 소화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비위장의 기능이 좋은 애들이 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침이 충분히 적셔져 있어서 입이, 목구멍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습이 잘 되는 사람들이 비위장의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한 침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꼴딱꼴딱 잘 삼켜지게 하는 침이어야 해요. 이거는 치아가 서로 맞부딪힐 때 침샘이 자극을 받으면서 이 침샘에서 치아 사이로 침이 분비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점막, 요 침샘, 그 혀와 치아 사이에 있는 침샘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샘을 어디서 만질 수 있냐면 이제 여기 턱 밑에 여기서 만질 수 있는데 편도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붙죠. 편도가 보면 여기가 아파요, 주로. 그리고 침을 꼴딱 삼키기 아픈데 침샘이 마른다고 그러죠. 밥이 잘 안 넘어간다. 감기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침샘이 마르면서 여기가 이제 붓게 되는데 감기 걸렸을 때 아픈 거랑은 달라요. 그냥 좀 딱딱해지면서 침이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음식물이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맛이 깔깔해지고 쓴맛이 올라오는 것 같고 잘 넘어가지 않고 목구멍에서 찔룩찔룩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화의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침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살균하는 그 효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밀라제 같은 소화 효소가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밥을 꼭꼭꼭 씹으면 어때요? 단맛이 올라오죠. 그게 벌써 아밀라제가 작동을 해서 다당류인 밥을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쪼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벌써 입에서부터 일어나요. 침과 함께 섞이면서. 그리고 그거의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치아가 이제 저작 운동과 분쇄작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치아의 구조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체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고기가 소화가 잘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타고나기를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아서 고기가 소화가 잘 되면요. 애기들도 이빨이 뾰족뾰족해요. 육식동물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니는 보통 날카롭죠. 이렇게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자를 수 있도록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앞니로 팍 내물어서 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육식동물들은 보면요. 앞니부터 다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늑대 이빨, 상어 이빨 연상하면 떠오르는 그 이빨 구조 있죠. 뾰족뾰족, 뾰족뾰족. 사람은 원래 잡식성이거든요. 하지만 다 벌려서 치아 구조를 보면 뾰족한 사람과 뭉퉁한 사람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내가 타고나기를 장이 만약에 잡식성이지만 조금 더 채식에 가까운 소화효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빨이 다 평평해요. 당나귀 이빨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육식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약간 드라큘라 같아요. 이빨이. 다 뾰족해요. 송곳니도 더 엄청 뾰족하고요. 어금니가 네 개, 이게 판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육식성 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금니는요, 내 모퉁이가 뾰족뾰족하게 날이 서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앞니도 심지어 톱니로 되어 있어요. 앞니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요. 톱니가 들어있는 그 앞니가 있어요. 애기들도 티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빨이 상해가지고 치과 가면 어떻게 해요? 갈죠? 막 이렇게 갈고 쑤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어금니도 다 갈아요.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럼 펑펑해요, 윗면이. 이렇게 뾰족한 그런 어금니를 만들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기가 소화가 되지 않아요. 고기를 제대로 잘라서 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씹는 동안
그 질긴 고기의 심들이요, 쪼개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기의 소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 치아 구조에 맞는 식사를 하는 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그러면은 고기는 전혀 먹지 말아야 되냐? 아주 부드러운 고기 위주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원래, 이빨 구조로 따지면, 앞니가 4개씩 8개, 그 다음에 송곳니 하나씩, 나머지 어금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금니가, 첫 번째 어금니가 송곳니처럼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어금니까지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먹어도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 15%에서 35% 선이에요. 탄수화물을 먹는 게 이 어금니거든요. 곡물을 씹어서 갈아 먹을 수 있도록 맷돌처럼 되어 있는 어금니. 그러면 이 어금니가 개수가 많고 평평해. 그러면 탄수화물을 60%에서 65%까지. 근데 걔가 뾰족해. 그러면 50% 미만으로. 그럼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건강해요. 자기가 타고난 장의 구조나 소화효소 양에 맞도록 치아 구조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몸이. 그냥 신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어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이빨 형상이랑 맞는 식단을 가졌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꼭꼭 씹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꼭꼭 씹어야 돼. 특히나 이렇게 잡식성 중에서 곡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채식성 이빨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요, 더 천천히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천천히 꼭꼭 갈아 먹듯이 진짜 잡곡을 다 부셔 먹는다고 생각하고 씹어 먹어야지만 건강하거든요. 대충 육식동물처럼 뜯어가지고 꿀꺽 삼키면 큰일 난다. 소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에서 식도로 넘어가죠. 식도에서 우리가 흡수되는 게 있어요. 어, 흡수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우리가 물을 마시면 30초 안에 입 점막에서 식도 점막에서 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뇌에 도달하는데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수분 흡수가 빠른데 이 물을 만약에 다른 음식하고 섞어 먹잖아요? 그러면 위로 내려가서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액상인 건더기가 없는 물의 형태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입과 식도에서부터 벌써 흡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분 부족, 수분 결핍, 갈증인 상태를 빨리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뭔가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나 아니면 뭐 음식이 들어있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분이 들어있는 거, 주스 같은 거. 나는 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물이 아니에요. 음식이죠. 음식물. 물과 음식물은 다르다. 음식물은 위, 소장을 거치면서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들어온 물은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물 형태로 마시면 벌써 입과 식도에서부터 흡수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순수한 물의 형태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 입에서부터 위까지 내려갈 때요. 우리는 일사천리로 내려갈 거라고, 목구멍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려가는 식도가 되게 길죠. 이렇게 보면 한 뼘이 넘잖아요. 6뼘 가까이 되는데, 이 긴 식도 사이에는요, 조임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갑상선,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갑상선 요 뒤에, 후두개 뒤쪽으로 조임근이 하나가 있어서 식도가 근육을 좁아지게 만드는 구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슴 가운데 기관지가 갈라지는 부분, 거기서도 조임근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덩어리 큰 걸 삼키다 보면, 아니면 좀 목이 마른 상태에서 좀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삼키다 보면 찔룩 벌리는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실수로 왜 대충 씹어가지고 뭐 먹다가 꿀떡 삼켜질 때 있죠. 아니면 덩어리 큰 고기 같은 거, 소고기, 불고기 이렇게 먹었는데 제대로 안 씹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큰 덩어리가 가면서 꾹 넘어갈 때 꿀떡 할 때 있잖아요. 걸릴 때. 그때 목구멍에서 한 번 걸리고 기관지에서 한 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체한 것 같아 그러면서 가슴 이렇게 칠 때 있죠. 어.
그게 뭐냐면 이 가운데 흉곽 사이에 있는 식도 조인근에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혹은 걸렸다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걸린 기분에 식도 조인근이 조금 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오랫동안 기분이 나쁘고 흉통이 느껴져요. 안에서 식도가 손상된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왜 이 식도 조인근이 있냐면 역류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중간에 걸리게 해서 토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보호 장치가 관문이 안전문이 설치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해서 위로 내려가면 위에는 분문과 유문이 있어요. 분문은 입구문, 유문은 하부문, 출구문. 그래서 들어온 입구문 이거는 식도 이제 말하자면 돈인근 근육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항문처럼 모아지는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역류하는 것도 막아주고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내려가는 것도 막아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문은 입구문, 유문은 출구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요. 위액이 나오는데 그 소화의 과정 중에서 특히나 위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저작 중에서 분쇄작용, 그러니까 믹서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채소를 갈려고 해요. 믹서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채소가 너무 덩어리가 크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한 토막 크기로 뚜벅뚜벅 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믹서기 안에 집어넣죠. 그게 치아가 하는 역할이면 믹서기 안에 넣고 물 넣고 왱 갈죠. 이게 바로 위액이 하는 역할이에요. 위에서 위산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뺑 달아가지고 분쇄하는 것처럼 위액이 위산으로 염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염산이 pH 농도가 되게 낮거든요. pH 2에서 3 정도 되는데 아주 강한 염산이에요. 들어가면 덩어리가 다 녹아요. 그런데 얘가 음식 쌓고 위액 쌓고 음식 쌓고 위액 쌓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제대로 녹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는 연동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위가 자루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루가 가운데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이거를 1분에 3번 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과 위액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곤죽이 될 수 있도록 녹여서 죽상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위액의 일부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하는 기능은 위산이고 그리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무신이라고 하는 물질도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위액도 사실은 음, 어, 원료는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비장에서 만들어져요. 비장, 대장 이런 데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위액으로 분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지거든요. 림프관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보내지고 이미 위에서 무언가 물질들이 소화 흡수되기 시작해요. 이미 침에서 아밀라제가 나왔고 위액에서도 일부 소화액이 있기 때문에 간의 문맥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으로 가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된 거 특히 위장에서 다이렉트로 간으로 가는 애가 있어요. 뭘까요? 맞춤은 커피 쿠폰? 제일 먼저 간으로 가는 거. 뭐? 술이에요. 술. 알코올. 음. 네. 알코올. 알코올은 위에서 바로 간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쩌면 물보다도 더 먼저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얘가 뇌로 가면 바로 혼수 상태예요. 무조건 간을 거쳐서 해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장에서 벌써 간으로 가요. 위장에서. 싹 흡수. 그러니까 취기는 빨리 도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포만감보다 취기는 먼저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전에 반주 한 잔, 이런 거 하죠. 잘하죠.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이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끼리 저녁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밥도 먹기 전에 술부터 한 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알코올 해독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먹은 밥은 소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소화의 작동을 할 수가 없어. 술 해독하기 바빠서.
그럼 소화하고 뭐 영양소 대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음식들은요,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돼요. 무조건 저장. 내가 100칼로리 먹었건 1000칼로리를 먹었건 소용없어요. 탄단지 뭐 이렇게 종류 소용없어요. 무조건 다 지방으로 저장돼요. 대사되지 않아요. 그래서 술과 밥을 섞어 먹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내 몸에는. 그럼 술에는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채소나 과일만 안주로 굳이 먹겠다면. 아니면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약간의 단백질 정도? 요 정도만. 아주 약간.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이것도 해독하기 바빠서 단백질 대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장에서부터 벌써 간으로 알코올과 같은 그 성분들은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위장에서 이제 저작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벌써 입, 식도, 위를 거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아밀라즈가. 그럼 혈당이 좀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우리 몸에서 뇌가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이에요. 20분.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약간만 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채워지면 우리 몸에서는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배고파 호르몬이거든요. 배고파 호르몬. 그래서 혈당이 낮을 때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먹으라고 하고 어 이렇게 좀 먹고 나서 채워지면 배불러 배불러 하는 호르몬이 렙틴이거든요.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인데 혈당에 의해서 이 그렐린과 렙틴의 농도가 혈액 안에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 상태, 비만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가 살짝 비기만 해도 위가 꽉 차 있다가 살짝 내려가기만 해도 배고파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아직 위장에 있는 음식이 소화도 되기 전에 나는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약간 비어니까. 밑에서부터 소화된 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100%차 있다가 50% 내려갔는데 배고프더라고요. 혈당에 의해서 조절돼야 되는데, 위장에 들어있는 용량에 의해서 호르몬이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만성이 과식하거나 계속 끊임없이 음식을 탐하거나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위장장애나 아니면 비만이나 뭐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약, 다이어트 약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렙틴과 그렐린의 호르몬을 조절하게끔 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으로 간 알코올과 같은 것들이나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음식물들이 간으로 가면 해독, 합성과 분해의 작용을 거쳐서 우리 몸에 또 다시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쓸개, 즉 우리가 담낭이라고 알고 있는 쓸개가 있죠. 이 쓸개 안에는 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지방을 잘라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름 덩어리가 쪼개져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린 오메가3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아메에 나오는데 얘가 지방산으로 다 쪼개져 있어. 오메가3 지방산. 그래서 담즙이 분비되지 않아도 바로 소화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어를 먹었어요. 그 안에 있는 지방산은요, 오메가3 지방산이 잘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지방을 소화효소, 특히 담즙에 의해서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담즙의 분비가 원활한 사람은 생선을 먹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든 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오케이. 하지만 그런 힘이 약한 사람들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담즙의 분비도 줄어들어요. 간 기능도 약해지고 그러면은 소화가 예전처럼 되지 않아요. 지방이 잘 쪼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름기가 그대로 섞인 되게 되직하고 진변이 나와요. 찰흙 같은 게. 그런 면이 나온다? 그러면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았고 소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에서 이 만든 쓸개즙은요. 십이지장에서 췌장액과 같이 만나요. 십이지장에서. 그래서 췌장,
비장과 췌장이 이제 위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단계인데, 췌장하면 인슐린, 인슐린 하면 당뇨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췌장하면 인슐린,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다.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대사시키기 위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당뇨병. 세포가 이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형당뇨.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못하면 이형당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즙하고 췌장액은요, 십이지장에서 하나의 관으로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십이지장 자체가 분비하는 효소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장에서 직접 분비하는 것이 이제 무슨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12지장에서 분비하는 게 탄산수소 나트륨. 맞아. 탄산수소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점액질이 분비돼.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약간 화학 공식을 생각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게 나트륨 플러스 탄산 플러스 뭐 해가지고 이게 되게 알칼리성이 되게 강한 거예요. 알칼리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다 같은 거야. 소다. 소다수. 이게 알칼리성이에요. 위 얘기 아까 산성이었죠. 근데 산성이 소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소장이 녹는다. 소장이 타요. 염증이 확 퍼지겠죠. 큰일 나요. 그래서 십이지장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즉 얘를 포함한 점액질이 분비가 돼서 나오고요. 췌장액도 사실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그래서 이 알칼리성의 물질들이 위액과 같이 범벅이 된 이 물질들을 중화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장이 헐질 않아.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병들을 한번 볼게요. 이 위에서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막 그 조임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역류하게 되면 생기는 병이 흔한 병.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은 어디가 아프다? 명치가 아프다. 명치가 아픈데 콕 찌르듯이 아파요. 묵직하게 돌이 얹어진 것처럼 아프거든요. 근데 협심증의 증상도 얘랑 똑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명치가 아프면서 가슴이 아픈데 큰 차이가 뭐냐면 명치 주변이 범위가 좁게 묵직하거나 날카롭게 아프면 역류성 식도염. 만약에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크게 콱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쾅 치는 것처럼 아프면 이거는 협심증 증상이에요. 그래서 겨드랑이나 갈비뼈나 심장 주변을 타고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통증이 확 오면 심장병. 날카롭게 명치 주변이나 혹은 아주 단단한 느낌으로 명치 주변에서 콱 찌르듯이 아프면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 요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위궤양, 뭐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것들인데 건강검진하면 진단을 받게 되는데 위염 중에서 미란성 위염이라고 진단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위벽이 5겹으로 돼 있는데 점막 부분 제일 속 안에 위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 공간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병이 나면 미란성 위염. 1막과 2막에 거쳐져 가지고 같이 함께 이막까지 이제 궤양 이렇게 말하자면 같은 데 생기면 위궤양. 그 다음에 나머지 근육층, 막층이 있거든요. 3개의 막층.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되게 커요. 기저부 위험인데 요런 것들은 암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인 암이 많아요. 염증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 안쪽에 우리가 내시경하면 보이는 공간 말고 보이지 않는 근육층, 바깥쪽 근육층이나 막층으로 퍼져서 나타나는 염증은 훨씬 더 문제가 커진다. 근데 진단이 어려워요. 어, 증상만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위가 안 움직이는 느낌이야.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거나 계속 배가 고파요. 위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효소만 작동할 때는 계속 배가 고프고요. 효소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요. 계속 아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위장병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병들을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타고난 거에 맞는 식사를 하라. 그 다음에 절대 먹고 소화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눕지 말아요. 눕지 마세요. 제발 눕지 마세요. 음식이 위장에 있을 때 눕지 마세요. 누우면은 그때부터 병이 나는 거예요.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혹시나 이게 내려가다가 췌관을 따라서 췌장으로 역류하면 급성췌장염이 걸리고요. 담관을 타고 담도를 타고 쓸개로 역류하면 급성담낭염 같은 것들이 오는 거고요. 문제가 커요. 그래서 먹고 눕지 마라. 얼마나?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완전히 내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죽 같은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보통 2시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한식 위주 식단을 하면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4시간. 우리가 밀가루나 고기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데 7, 8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저녁에 고기나 밀가루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아, 난 빵 먹는데 괜찮아. 평생 건강해서 소화 잘 돼. 외국 사람들은요, 빵을 아침에 먹습니다. 아침에 먹어요. 저녁에 먹지 않아요. 음. 아침에 주로 먹고 고기는 점심에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저녁에 회식 위주의 문화가 별로 없어요. 점심을 가장 이렇게 코스 요리로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먹죠. 저녁은 오히려 간단하게 감자수프 뭐 가볍게 먹는 편이고 우리나라 한식도 생각해보면 이제 점심을 사실 거하게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거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장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특히나 고기 같은 걸 먹고 누우면 안 돼요. 소화가 끝날 때까지는 눕지 마라.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소장으로 내려가죠. 소장에서는요,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요. 소장은 분절 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액과 소장에 있는 액체하고 영양소, 음식물들을 막 썩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으로 넘어가서 영양분이 육모를 따라 이렇게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회맹판이라고 하는, 파이엘판이라고 하는 면역기관이 있어요. 이게 얇은 소장의 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임파구, 점액신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막 탈균을 해서 대장으로 넘겨보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위에서 우리가 안으로 간 음식물 혹은 소장에서 안으로 간 음식물들이 그 문맥, 임파선을 따라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 간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간에서는요 해독 합성 분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가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기가 요산 아미노 아미노산으로 쪼개. 근데 그 쪼개는 과정에서 요산이 생겨요. 우리가 통풍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요산. 이 요산이 생기는데 이 요산은요, 신장을 거쳐서 요소로 중화돼서 소변으로 분리배출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안강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분리배출. 그래서 찌꺼기를 걸러서 내보내죠. 근데 요 과정이 되지 않으면 통풍이 일어나요. 어, 단백질이 너무 과하거나 단백질을 해독하는 간의 능력이나 그걸 제대로 걸러주는 신장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다시 혈액을 타고 이 요산 성분이 돌면서 통풍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우리가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과당, 과일, 맥주 전부 다 요산의 통풍의 원인이 돼요. 과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당은 알코올과 고기와 똑같은 대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혈액 안의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죠. 지방 간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위 소장을 거쳐서 무조건 간으로 간 다음에 알코올 대사 과정을 거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과일을 썩히면 뭐가 돼요? 과일주. 술이 되죠. 이 과정이 안에서 일어나요. 간 안에서. 장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술이 돼. 과일에 있는 당분을. 그럼 그 과당을 분해해야 되죠. 간에서. 근데 분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지방간으로 저장. 저장했다가 쫄쫄 굶어야 얘를 끌어다 써요. 몸속에 탄수화물이 한 개도 남지 않아야지 간에 저장돼 있는 지방을 끌어다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 끼니를 또 아무 생각 없이 먹죠. 그러면은 지방간은 쓰이지 못하게 되고 그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경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의 사이클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일을 공복이 없을 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식전에 먹고 점심 식전까지 먹는 게 좋고 저녁 식전에도 먹는 거 좋지 않아요. 완전히 대사가 끝난 다음에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긴 공복을 가질 수 있을 때나 과일이 도움이 된다. 아니면 과일만 드세요. 다른 거 먹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걔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과당이, 특히 시럽이 든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걸 먹는다던가, 과당이 들어있는 어떤 다른 음식을, 뭐 시럽 같은 걸 먹는다던가, 그런 걸 먹으면 술을 마신 것과 똑같은 대사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하고 난 다음에 맹장, 아까 해맹판을 거쳐서 맹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맹장이 하는 역할은 유익균, 특히 많은 굉장히 인파구가 많은 유익균을 포함하고 있는 점액물질을 이렇게 담고 있다가 소장에서 넘어오는 음식물 중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미생물이나 나쁜 균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해줘요. 막 분사. 이렇게 튜브에서 꽉 짜가지고 분사해서 살균시켜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장이 상행결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데 대장은 특이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상행결장을 타고 오른쪽 옆구리를 타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위장을 감싸 돌면서 옆으로 휙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대장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타고 오른쪽 옆구리 뒤까지 갈비뼈 바로 아래까지 슉 대각선으로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확 꺾어져가지고 아주 극커브를 일으키면서 쭉 배 앞으로 와서 위장을 이렇게 받치고 다시 왼쪽 옆구리로 넘어가요. 왼쪽 옆구리 갈비뼈 뒤쪽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급커브, 그리고 다시 하행 결장을 타고 왼쪽 골반을 타고 가운데로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왼쪽 골반에서 직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S자 결장이라고 하고 그 S자 결장에서 직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장에서는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주로 물이 흡수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이, 이제 점액질 상태의 소장의 액체가 대변처럼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단해지는 음식물들이, 찌꺼기들이 수용성, 액체 상태인 것은요, 간을 거쳐서 해독, 합성, 분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사이클을, 소장에서 흡수되는 음식물과 똑같은 사이클을 거치게 되고요. 기체 상태인 것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대장에서 기체 상태, 특히 지용성을 함유한 기체 상태인 것은요, 바로 폐로 가요. 왜냐면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가가지고 폐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지방 찌꺼기, 산화된 지방. 우리가 이제 튀김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바로 트러블이 일어나거든요. 아니면 진짜 한 12시간 후에 되게 심한 발진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장에 그 지용성 찌꺼기가 가면 얘가 피부로 가게 돼 있어. 폐를 통해. 벌써 이미 간을 통해서 전신에 퍼지는데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데 대장으로 내려가서 폐를 통해서 피부로 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는 발진의 종류가 좀 달라요. 우리가 간에서 해독이 한번 일어난 이런 문맥을 통해서 온 혈액들이 영양 성분들이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간과 심장 이 화살표를 보면 이렇게 진하게 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화살표를 그려놨죠.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간에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주면 이 심장에서 혈액이 전신을 돌죠. 근데 일단 폐로 한번 갔다 오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폐로 보내서 산소를 얹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이 심장에서 대동맥을 타고 다시 전신을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에서 들어온 장류수 물질들 이런 기체 특히 이제 제대로 그 대사되지 못하거나 해독되지 못하는 알레르겐이라고 얘기하는 독성 물질 개인 타가 있지만
개인의 해독력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겐 물질들, 저한테는 밀가루 같은 거, 밀가루 글루텐 같은 거, 이런 것들 바로 직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MSG. MSG 저는 바로 직방이에요. 먹으면 그 가게를 나오기 전에 벌써 가스가 차요. 그러면서 벌써 간지러워.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먹어도 여기가 바로 간지럽거든요, 저는. 이게 벌써 침샘을 타고 이제 나와가지고 식도에서부터 간으로 가는데 혈액을 타기 시작하면 벌써 간지러워. 전신으로 벌써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대장에서 기체 물질들이 폐를 타고 전신을 도는데 그렇게 물론 대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간에서 가는 건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침, 천식, 비염, 폐양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폐에서 쌓인 오염물질들이. 특히 어떤 게 되게 안 좋냐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특히 지용성 기체를 가지고 있는 튀김 가스 같은 거, 튀김 연기 같은 거, 밀가루 튀길 때 나오는 연기 같은 거, 아니면은 플라스틱 판 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영향을 주죠, 폐에. 그래서 기침 일으키고, 현식 일으키고, 코 염증 일으키고, 나중에 계속 폐에 누적되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이런 이제 사례를 가진 환자들 폐 섬유화가 진행된다거나, 폐에 이제 이상물질이 생긴다거나, 다발성 선암이 생긴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우리가, 어, 혈액을 전신을 타고 돌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액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성이 돼서 도는가 하는 건데, 호르몬은 심장에서 이렇게 주로 명령이 가요. 심장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정신 상태, 느끼는 이제 어떤 그 두근거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의 기관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시상하부에서 또 다시 뇌하수체라고 하는 호르몬 기관이 뇌 속에 있어요. 시상하부도 뇌 속에 있고 뇌하수체도 뇌 속에 있는 호르몬 기관인데 이 뇌하수체 하면 보통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정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궁이나 전립선, 남자의 생식기관, 여자의 생식기관, 하고 영향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난소나 고환에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뇌하수체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뇌하수체나 부신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부신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심장이 뭐 수분을 더 빨리 빨아들여라, 수분을 더 많이 내보내라 이런 이뇨의 능력, 소변을 얼마나 배출하느냐, 거르느냐 안 거르느냐 이런 능력을 부신 호르몬이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부신 호르몬이 되게 많이 주관해요. 근데 이제 생리 활성화 물질이라든지 성호르몬이라든지 감정을 조절하는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하수체하고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뇌하수체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시상하부에 나와 있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이 시상하부는 뇌이지만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요, 음, 잠깐만. 이렇게 밑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심장은요, 혈액을 만들어서 돌리는 구조가 약간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복잡한 것 같죠? 일단 심장 부분만 볼게요. 심장에서는요, 우리가 혈액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어.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은요, 처음에 간에서 만들어진 영양성분 물질 중에서 골수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골수로. 간에서 영양물질을 만들어 합성해서 피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그리고 골수로 보내. 그리고 신장에서 철분 같은 것들을 만들죠. 걸러내죠. 혈액으로 소변으로 못 빠져나가고 철분 같은 성분을 걸러요. 그래서 이 철분을 또 다시 골수로 보내. 그러면은 간에서 나온 아미노산하고 신장에서 걸러진 철분이 골수로 가서 혈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림프구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림프구나 백혈구의 일부들을요, 흉샘에서 훈련을 시켜요.
백혈구나 림프구는 우리 몸의 병사 같은 애들이거든요. 군인들, 경찰들 같은 애들.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총 쏘는 방법도 배우고 대포 쏘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전략적인 회의를 하는 방법도 배우잖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기관이 바로 흉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에 해당하는 혈구들을 흉셈에서 가르쳐서 다시 혈액으로 분비하면 이 혈액들이 심장으로 돌아와서 전신을 타고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동맥을 타고 나와서 대혈관, 대동맥을 통해서 각종 동맥으로 흩어져서 전신을 돌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폐가 하는 것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기체순환이 또 있겠죠. 기체순환. 어, 대장에서 생긴 가스, 우리가 음식물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어차피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노폐물의 대부분은 기체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기체 형태는 대장에서 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방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장에서 생긴 기체, 대사의 마지막 산물로 나온 이 기체는요, 방귀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폐를 통해서 호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으로 나갈 때 피부가 호흡, 폐의 역할을요, 많을 때는 30% 이상 담당해요. 보통 사람들이 폐가 하는 역할의 17% 정도를 피부가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점막이 싹딱 말라있고 모공이 다 닫혀 있어. 그러면은 피부가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폐가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숨이 차. 산소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 방귀 내보내기 바빠서요. 폐가 방귀 내보내기 바빠서 그러니까 대사산물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바빠서 산소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숨이 차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피부가 그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를 온열요법을 하고 피부를 건포 마찰을 하고 피부를 자주 노출시키고 냉온 수욕을 하고 해서 피부를 보습을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오일을 바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피부를 잘 보호하는 것이 폐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피부의 건조가 일어난 건조증, 건선증, 다한증, 땀으로 축축하게 젖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모공을 막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지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대장, 폐, 피부의 관계 선안에서 다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대장에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물질들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비트르산 뭐 이런 얘기하는 단세지방산 같은 좋은 물질들이 결국은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면 호르몬에 해당하는 멜라토닌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뇌에서 합성되는 줄 알았더니 90%는 장에서 합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에서 합성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뇌로 가야지만 이 뇌가 제대로 된 호르몬 작동을 할 수 있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이걸 분비하고 이걸 다시 부신 호르몬으로 연결시켜주고 부신 호르몬이 신장을 조절하고 신장에서 분리 배출, 분리 수거를 하거든요. 나쁜 것은 분리 배출해야 되고 좋은 것은 분리 수거해야 되죠.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부신이고 그 부신 호르몬은 이렇게 전체를 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신히 이렇게 갔는데 내용을 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근데 어, 좀 흐름은 이해되셨어요? 난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흐름이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합성, 분해, 해독의 과정을 거쳐서 전신을 돌고 전신을 돌리는 것은 심장에서 동맥을 타고 도는데 이게 동맥에서 나간 혈액은 다시 정맥을 타고 들어오죠. 근데 혈액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영양분과 노폐물이에요. 영양분은 산소하고 영양분하고는 뻗어나가야 되고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은 수거돼야 돼요. 수거돼서 그걸 다시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할 건 배출하고
대장으로 배출할 건 배출해줘야 되죠. 호흡으로 배출할 건 배출해줘야 돼요. 근데 호흡으로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피부로 배출하려고 하겠죠. 피부로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호흡으로 다 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독가스도 나오고 몸에서 안 좋은 티치도 나오고 입에서 붓기도 나오고 피부가 막혀 있으면 막 폐가 숨이 차고 근데 배변을 잘 못하면 숨이 차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나중에 뇌 혈관도 막히고 그러면 나가려고 기를 쓰다 보면 이렇게 아토피 같은 증상이 생기고 제대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나갈 배출 그 노폐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먹은 이런 영양분들이 제대로 된 에너지 ATP 에너지가 세포 안에서 생성이 되죠.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끌어다가 ATP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대사가 일어나게 하는 정기적인 힘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주는 것이 노화예요. 대사가 떨어지는 노화, 세포의 노화.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그 수를 줄여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의 활동력의 차이는 세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성, 그 수에 따라 달려요. 미토콘드리아를 높여주고 활동성을 높이고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거나 더 많이 생성하는 방법이 뭐냐? 대표적인 것은 운동, 그리고 항산화제 섭취. 그래서 운동을 해서 자극을 해서 우리 몸이 계속 대사가 일어나게 해야지만 미토콘드리아 수가 유지가 되고 발전소가 계속 돌아가고 항산화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섭취해 줘야지만 걔가 산화돼서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먹은 게 나고 그 먹은 게 내보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좋은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고 노폐물이 적게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이 대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간과 심장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맑은 피가 만들어지고 그 맑은 피가 전신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과정마다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되게 많아요. 그 과정이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보고 내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이 대사 과정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질병이 생기게 된 건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원인 치료가 돼요. 원인 치료. 그래서 증상에 대한 치료로 그냥 우리가 진통제 먹는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증상이 나타났고 이 통증이 왜 나타났는지를 이해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떤 과정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건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